안녕하십니까? 하나원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4 그냥 비는 내리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는 내리고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30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4 그냥 비는 내리고. 밤은 깊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진다. 어느 옛날에 누구의 무덤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죽음을 면케한 이 무덤에서 나는 귀신같이 기어나온다. 남행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덕원 쪽으로 향하여 수수밭 우거진 밭고랑을 걷는다. 굶주림과 피로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고 또 물이 먹힌다. 도랑물을 몽탕 마셔버린다. 내 요량으로는 덕원에서 양덕 온천의 산악지대를 넘어 황해도 곡산, 신계를 우회하여 연안이나 고랑포를 거쳐 38선을 넘을 생각으로 밤새 덕원에서 서쪽 양덕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 비 맞고 가는 새벽녘에는 굶주림과 피곤에 춥고 괴로운 오한의 발걸음이 한 자욱도 옮겨지지 않는다. 그냥 어떤 밭고랑에 쓰러졌다. 온 전신이 덜덜 떨린다. 우선이라도 탈출한 안도감에서 갖은 고통이 전신을 쑤시고 아프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은 굶주림이다. 굶주림을 면하려고 밭곡식을 찾아본다. 찾은 것이 날감자, 날옥수수였다. 그냥 날 것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는다. 이 한밤중 인가도 없는 두메산골에서 먹을 것이라곤 이것밖에는 없다. 날이 새어도 비는 자꾸만 퍼붓는다. 파옥수가 탈출하는 것이란 너무도 까마득하고 막막한 것이다. 줄령을 넘어도 그 줄령은 비에 아득히 계속되고만 있다. 허탈해진 몸에는 룩삭은 천근의 무게인 것 같다. 나의 불행길에는 너무나 가중한 화물인 것 같아서 버려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나를 지배한다. 룩삭 속에는 목숨같이 아끼고 모시던 태풍자유가 3병 그대로 있고 또 나의 애로운 고독을 눈물에 주는 지드며 헤르만 헤세의 책도 있고 또 나의 육체를 좀 먹어가는 것을 치료해주는 치료품도 있다. 나의 육신의 한 부분 같고 나와 고락을 같이 한 한 몸덩어리 같아 떨어지려니 눈물과 소름이 앞선다. 나는 나의 마지막 분신 같은 이 룩삭과 그 속에 있는 것과 최후의 고별을 한다. 그래도 나의 애인의 죽음같이 어떤 양지편을 골라서 땅속에 깊이 깊이 묻어두려고 눈물을 흘린다. 지금의 나에게는 룩삭과 그 속의 물건들이 나와 따스한 피가 서로 있다가 수란하고 있는 생각이 간절하여 정말로 서러워하면서 이별을 애석한다. 룩삭과 그 속의 물건을 남모를 타관 땅에 깊이 묻으면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요만한 물건조차 내가 사유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을 슬퍼하고 내 운명이 점점 이다지도 얄궂게 되어가는 꼬락서니에 내가 미워진다. 도대체 내 고생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생각하며 깊은 산중에서 남모르게 짐승같이 운다. 여기는 바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가릴 수 없는 줄령의 천여림이다. 살림 속에 비를 피한다. 굶주림에 내일은 인가를 찾아 밥을 먹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한없이 솟아오른다. 밤과 더불어 어둠에 쓰러진다. 아침이다. 이슬비가 안개 자욱한 천여림 복판에 소리도 없이 내린다. 방향을 분별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 계곡을 흐르는 물을 따라 길 없는 길을 따라간다. 양덕 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 어찌된 셈인지 서광사 근방을 지난 산중이라는 것을 점심때쯤이나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떤 산중의 화전민의 애딴집을 찾았다. 집도 아름찬 나무를 통째로 쌓아 올린 원시 그대로의 살림살이다. 그 화전민의 집에서 밥 한 상을 팔라고 하니 쌀밥은 없고 초식밥밖에는 없다고 한다. 나는 덮어놓고 그것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한다. 초식밥이란 것을 보니 쌀은 한 알도 없고 감자를 터뜨리고 산나물을 가득 섞은 것이다. 이것도 줄인 배에는 고맙고 더할 나위 없는 맛으로 먹었다. 그리고 쇠고랑을 억지로 빼낸 오른편 손목의 찢어진 근육에 된장을 얻어서 싸맨다. 밥값으로 돈 100원을 내미니 절대로 안 받는다. 세상에 밥을 파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수 없어 벌거벗은 어린애에게 돈을 주니 안주인은 그럴 수 없소 하고 도로 돈을 나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소박한 화전민의 인정에 감동하면서 이 화전민의 가족의 행복을 내내 빌며 다시 빗길을 떠난다. 고산 일대에 완만한 과도결 같은 고원지대가 퍼진다. 비는 온다. 주막에 사람들이 술을 나누고 있다. 영계병아리는 주막가에서 비를 맞으며 물새 같은 울음을 지저긴다. 비는 오는데 먼 길손이 주막에 쉬어서 한 잔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떠랴. 비 오는 길, 주막도 비를 맞네.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갈까 쉬어서 갈까.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 쉬어갈 줄 모르랴. 한 잔 술을 모르랴. 이런 시를 읊어보며 언덕을 넘어 또 언덕을 넘어가면 또 언덕이 있다라고 챕터 1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깊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진다. 어느 옛날에 누구의 무덤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죽음을 면케한 이 무덤에서 나는 귀신같이 기어나온다. 남행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덕원 쪽으로 향하여 수수밭 우거진 밭고랑을 걷는다. 굶주림과 피로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고 또 물이 먹힌다. 도랑물을 몽탕 마셔버린다. 내 요량으로는 덕원에서 양덕 온천의 산악지대를 넘어 황해도 곡산 신계를 우회하여 연안이나 고랑포를 거쳐 38선을 넘을 생각으로 밤새 덕원에서 서쪽 양덕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 비 맞고 가는 새벽녘에는
굶주림과 피곤에 춥고 괴로운 오한의 발걸음이 한 자욱도 옮겨지지 않는다. 그냥 어떤 밭고랑에 쓰러졌다. 온 전신이 덜덜 떨린다. 우선이라도 탈출한 안도감에서 가진 고통이 전신을 쑤시고 아프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은 굶주림이다. 굶주림을 면하려고 밭곡식을 찾아본다. 찾은 것이 날감자, 날옥수수였다. 그냥 날 것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는다. 이 한밤중 인가도 없는 두메산골에서 먹을 것이라곤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챕터 124를 열고 있는데요. 하오는 천신만고 끝에 이름 모를 폐무덤에서 몸을 숨기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둠이 찾아오자 무덤에서 룩색을 짊어지고 남쪽이 아닌 북쪽 덕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 몸을 숨길 수 있는 수수밭고랑을 걸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파옥의 심적 중압감으로 인하여 심신이 고달파 자꾸만 걸음걸이가 주저앉게 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도랑물을 배가 가득 차도록 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취하는 몸으로 비를 맞으며 밤길을 걷다 보니 오한으로 밭고랑에 쓰러지고 말았다니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이라서 생옥수수와 밭감자를 캐서 생식을 하여 허기를 메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이었겠지요. 두메산골에 인가도 보이지 않으니 그 방법밖에는 달리 없었겠지요. 여기서 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원산 문천의 옛 지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밭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를 심고 가꾸는 밭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도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좁은 작은 개울에 흐르는 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몽탕이라고 하는 것은 모탕의 방언으로서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 밑에 받쳐놓는 나무 토막을 뜻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몽땅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의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질하여 용량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잘 헤아려 생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덕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읍 용계리에 있는 온천으로서 일명 대탕지 온천이라고도 한다 합니다. 곡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해도 북동쪽에 있는 군으로서 언진 산맥과 마식령 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있어 대부분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합니다. 신계라고 하는 것은 황해도 동북부에 있는 산간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황해도에 있는 연안군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고랑포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었던 나루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세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안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걱정이 없이 편안한 느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메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도 비는 자꾸만 퍼붓는다. 파옥수가 탈출하는 것이란 너무도 까마득하고 막막한 것이다. 줄령을 넘어도 그 줄령은 비에 아득히 계속되고만 있다. 허탈해진 몸에는 륵삭은 천근의 무게인 것 같다. 나의 불행길에는 너무나 가중한 화물인 것 같아서 버려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나를 지배한다.
룩삭 속에는 목숨같이 아끼고 모시던 태풍자유가 세병 그대로 있고, 또 나의 애로운 고독을 눈물해주는 지드며 헤르만 헤세의 책도 있고, 또 나의 육체를 좀먹어가는 것을 치료해주는 치료품도 있다. 나의 육신의 한 부분 같고 나와 고락을 같이 한 한 몸덩어리 같아 떨어지려니 눈물과 설움이 앞선다. 나는 나의 마지막 분신 같은 이 룩삭과 그 속에 있는 것과 최후의 고별을 한다. 그래도 나의 애인의 죽음같이 어떤 양지편을 골라서 땅속에 깊이 깊이 묻어두려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새 걷고 날이 샜지만 비는 하염없이 계속 내려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운의 분신 같은 존재인 룩색과 그 속에 차 있는 어렵게 구한 태풍자유 세병과 치료제와 허전한 마음을 채워줬던 지드와 헤르만 헤세의 책들과 이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남행길은 고행길이라는 판단하에 이별을 고하기로 결심을 했던가 봅니다. 막상 헤어지자니 눈물과 서러움이 복받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고운 심성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마치 죽은 애인과의 영원한 작별처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고 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가 봅니다. 이렇게 여린 감성으로 어떻게 생사를 가릴 수 있는 탈옥을 감행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대단한 결단력이고 실행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파옥수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부수고 도망간 죄수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까마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어서 아득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막막한 했는데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줄령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험준한 고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걱정이나 부담 따위를 몹시 무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중한 했는데 더욱 무거운 그런 뜻이 되겠고요.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듯이 애롭고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드라고 하는 것은 앙드레 자드는 1869년 태어나서 1951년 8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의 일생 동안에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합니다. 1891년 앙드레 왈테르의 수기를 시작으로 나이 81살에 간행하게 되는 크르텔거의 왕복 서간집까지 약 수십 편의 서간문, 평전, 소설들을 집필 발표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좁은 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헬만 헤세라는 것은 헤세는 문명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 문학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데미안 등 많은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과 자아에 대해 다루었다 할 수 있겠고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합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좀목, 좀과에 속한 곤충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체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알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룩삭과 그 속의 물건들이 나와 따스한 피가 서로 있다 순환하고 있는 생각이 간절하여 정말로 서러워하면서 이별을 애석한다. 룩삭과 그 속의 물건을 남모를 타관 땅에 깊이 묻으면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요만한 물건조차 내가 사유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을 슬퍼하고 내 운명이 점점 이다지도 얄궂게 되어가는 꼬락서니에 내가 미워진다. 도대체 내 고생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생각하며 깊은 산중에서 남모르게 짐승같이 운다. 여기는 바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가릴 수 없는 줄령의 천열입니다. 살림 속에 비를 피한다. 굶주림에 내일은 인가를 찾아 밥을 먹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한없이 솟아오른다. 밤과 더불어 어둠에 쓰러진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마치 한 몸같이 움직였던 룩색과 물건들을 타지에 버리려 하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가 봅니다. 이 작은 물건마저 소유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미워졌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픈 탈옥의 비애일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행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생각하니 한없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깊은 산중에서 짐승의 울부짐처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네요. 줄령의 울창한 천여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는 쉴만한 곳을 찾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 인가를 찾아 밥을 얻어 먹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잠을 청했나 봅니다. 여기서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이어져서 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하여 도움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애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아깝게 여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타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서 자란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고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얄궂게라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짓궂어 얄밉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꼬락서니 했는데 꼬락서니의 옛 표현으로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과 길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천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살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다. 이슬비가 안개 자욱한 천여림 복판에 소리도 없이 내린다. 방향을 분별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 계곡을 흐르는 물을 따라 길 없는 길을 따라간다. 양덕 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 어찌된 셈인지 성황사 근방을 지난 산중이라는 것을 점심때쯤이나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떤 산중의 화전민의 애딴집을 찾았다. 집도 아름찬 나무를 통째로 쌓아 올린 원시 그대로의 살림살이다. 그 화전민의 집에서 밥 한 상을 팔라고 하니 쌀밥은 없고 초식밥밖에는 없다고 한다. 나는 덮어놓고 그것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한다. 초식밥이란 것을 보니 쌀은 한 알도 없고 감자를 터뜨리고 산나물을 가득 섞은 것이다. 이것도 줄인 배에는 고맙고 더할 나위 없는 맛으로 먹었다. 그리고 쇠고랑을 억지로 빼낸 오른편 손목의 찢어진 근육에 된장을 얻어서 싸맨다. 밥값으로 돈 100원을 내미니 절대로 안 받는다. 세상에 밥을 파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수 없어 벌거벗은 어린애에게 돈을 주니 안주인은 그럴 수 없소 하고 도로 돈을 나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소박한 화전민의 인정에 감동하면서 이 화전민의 가족의 행복을 내내 빌며 다시 빗길을 떠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다시 아침을 맞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니 점심때쯤에야 가려던 덕원 방향이 아니고 서광사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깊은 산 중에 화전민으로 살아가는 통나무 집을 만나 밥 좀 팔라고 하니 쌀밥은 없고 초식밥만 있다고 하네요. 내용물을 보니 감자를 으깨고 나물을 섞어 끓인 죽이라고 하는데 시장기가 반찬이라고 맛있게 먹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빼면서 다친 근육을 치료하기 위하여 된장을 얻어 발랐다고 하니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진행자의 어릴 적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우는 경우가 발라서 밥값으로 100원을 주었더니 주인은 무슨 경우냐며 완곡하게 거절을 하자 아기에게 주었더니 다시 빼앗아 하운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인심을 가늠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전민의 인정에 감동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고 하니 훈훈하네요. 여기서 이슬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욱한 했는데 잔뜩 끼어 매우 흐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한 가운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광사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절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근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일구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찬했는데 아름찬은 나무가 굵은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푸성귀만 먹고 사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줄인했는데 먹을 만큼 먹지 못하여 배를 골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박한했는데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수수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일대에 완만한 과도결 같은 고원지대가 퍼진다. 비는 온다. 주막에 사람들이 술을 나뉘고 있다. 영계병아리는 주막가에서 비를 맞으며 물새 같은 울음을 지저긴다. 비는 오는데 먼 길손이 주막에 쉬어서 한 잔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떠랴. 비 오는 길, 주막도 비를 맞네.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갈까 쉬어서 갈까.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 쉬어갈 줄 모르랴 한 잔 술을 모르랴. 이런 시를 읊어보며 언덕을 넘어 또 언덕을 넘어 가면 또 언덕이 있다라고 챕터 124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고산이라는 지역에 완만하게 형성된 산세가 겹겹이 어우러진 풍경이었던가 봅니다.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주변의 산세가 파도 물결처럼 첩첩으로 보였던가 봅니다. 아직도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주막에는 사람들이 술을 나누고 있는데 병아리들이 처마 밑에서 어미를 찾는 소리를 냈던가 봅니다. 술이라면 두주불사 거절이 없는 애주가 하운으로서는 술이 땡겼겠지요. 한 잔 술에 문학의 기질이 발동하여 쓴 시가 아래의 비오는 길이었던가 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오는 길 하나운 주막도 비를 맞네.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갈까 쉬어서 갈까.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 쉬어갈 줄 모르랴
한 잔 술을 모르리야.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하우는 이런 시를 읊어보며 언덕을 넘어 또 언덕을 넘어가면 또 언덕이 있다라고 마감 짓고 있네요. 여기서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강원도 중부에 있는 군으로 설봉산 기슭에 있는 서광산은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일화가 있는 곳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50여 채의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옹진전, 조계문, 대웅전만이 남아있다 합니다. 또한 이곳은 유명한 삼방약수, 서광사 약수 또는 광명약수가 있으며 삼방협곡 등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휴양소 및 요양소로 이용되고 있다 합니다. 완만한 했는데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과독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독결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서 문맥상으로 보아 파독결의 오타가 아닐까 싶으며 물결 모양의 산세를 말하는 듯 합니다. 영계 병아리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 영계, 노계, 폐계 순으로 볼 때 병아리와 영계 사이의 어린 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새라고 하는 것은 갈매기의 방언으로 물가에 서식하는 조류의 총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이다 했는데 자꾸 소리를 내어 우짖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여행 중인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주변보다 조금 높고 경사진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7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5 삼방의 위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